나오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장현성입니다.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도영 박사님이 여기서 발표를 하시고 다른 분들 여기서 발표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키가 작으니까. 강도영 박사님은 키가 커서 그러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 신산업에 하고 스타트업 전략 중에 수중 로봇, 특히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앞에 우리 강성균 본부장님이나 강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 상당히 에너지와 기후변화 아주 큰 주제인 반면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실제 해양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툴이죠. 그걸 로봇, 장비 개념에 있어서의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거나 아니면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이 해양 구조물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 기존의 항만이라든지 교량, 그 다음에 해저 터널, 조금 전에 강도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CCS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이 잘 안 됐지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수송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요즘 CCUS까지가 되는 거고요.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해양 에너지, 해상 풍력, 해양 플랜트, 그리고 아까 박세현 실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션 에너지 쪽이라든지 해상 도시나 해저 기지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물들을, 이런 시설이나 구조물들을 바닷속에 설치를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하려면 당연히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진행을 했다면 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는 이런 로봇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건설 로봇과는 좀 관계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설 연구소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로봇들입니다. 주로 1980년대부터 진행한 로봇들은 해양 조사나 탐사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해밀의 상당히 유명한, 우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대 6,000m까지 들어가서 해양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이 로봇은 미네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해저에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고, 최대 5,000m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바다의 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크랩스터라고 하는 거고, 이게 200m급이 있고 6,000m급이 있는데, 이것 또한 바다에서 해양 조사나 조류가 센데 이런 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이언스 목적이라든지 광물 채취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고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주로 건설 목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든 로봇들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수중 포크레인 닮았죠. 우리 건설의 꽃은 육상에서도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꽃은 포크레인, 백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수중 백호 형태가 굴삭기 형태로 된 게 항만의 사석 고르기 작업이라고 해서, 항만을 건설할 때 중요한 케이슨, 이런 중량 구조물들을 놓을 때 집안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이런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려면 여기 계시는 이 롯데 호텔도 당연히 말뚝이나 기초가 설치가 되겠죠. 그걸 알려면 집안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땅의 상태를. 해저면의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한 해양 집안 조사 장비, 이것도 수심만 100m까지 들어가서 최대 50m까지 시추를 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중력식 암벽, 이렇게 서 있는 직립 암벽이라든지 장교식 암벽, 말뚝 형태로 되어 있는 암벽들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천혜에 해당되는, 수심이 거의 100m 이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중 건설 로봇 사업 단장도 지금 맡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R&D 사업입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게 예타를 받았는데, 처음 시작한 게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해양 구조물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수심이 깊어지는 쪽에서 써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사람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350m 정도예요. 386m까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것도 이제 포화 잠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이 깊어지는 쪽에서는 장비나 로봇을 써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작업용 로봇에 대한 기술이, 국내 기술이 없었다라고 해서 약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획은 그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2013년도부터 이제 이 대수심 쪽 해당하는 건데, 최대 2,500m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3종을 개발하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레코드를 쌓아서 진짜 실용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 아까 데스밸리 나왔지만 데스밸리를 넘어서 TRL 8, 9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만 해도 678억, 총 10년 동안 678억이 들어갔고 지방비가 200억, 경상북도 포항시 예산을 받았고요. 그다음 민간 투자도 상당히 있어서 전체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 3개가 적용되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프로젝트 1, 2, 3입니다. 전부 이름을 우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우리라는 뜻도 있고 언더워터 로보틱스 it is 이 약자로 해서 그 다음에 붙는 약자들이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 L로 붙였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트입니다. 가벼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우리 T 트렌처라고 해서 도랑을 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 그래서 락 안반을 깰 수 있다. 그래가지고 락커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L을 보면 최대 수심 2,5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거의 특징은 일반적인 수중에 들어간 ROV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부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작업을 하는 목적은 여기 달려있는 팔을 이용해서 간단한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들을 할 뿐만 아니라 2,500m까지 들어가서 해저면의 지도를 그리는 정밀 지도를 그리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ROV 기능, 그다음 비주얼 서버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한 기능들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수중에서 들어가는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 개념 그리고 수중에서는 GPS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항법, 내비게이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해외에 있는 장비나 로봇들도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저면 지도 그리라든지 수중에 들어가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L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보통 1단계 저희가 6년 동안 했고요. 2단계를 4년 동안 했는데 보통의 R&D는 6년 동안 1단계 사업을 하면 5차년도에 만들고 6차년도에 테스트를 하고 끝냅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연구개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사업단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수중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즉 6년 동안 했으면 3차년도부터 제작이 들어갔어요. 기술 개발과 함께 같이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차년도에 이 자료는 4차년도 즉 2017년도에 제작이 된 모습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또 수조를 만들어서 포항에 수조에서 테스트하는 작업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그 동해에서 ROV를 진수해가지고 작업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실제 해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미션을 좀 받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P사로부터 그 유정이 있는데 유정이 이제 폐공을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을 영상으로 좀 담아달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돈을 안 받고 그때 사업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영문항인선을 받고 진행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 받았던 영문항인서가 아마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실적이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수중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니플레이팅 기술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포인트 트래킹이라는 게 포인트를 수중의 경로를 정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파일럿의 움직임이 없이 자기가 알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T는 약간 트렌칭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해저면에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포설이 된다, 레잉을 하고 나면 그거를 밑에다가 땅속에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워터젯이 있는데요. 이 워터젯이라는 게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쏘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위에 이 로봇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워터젯의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땅을 파게 됩니다. 아주 단단한 흙은 아니지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미디엄 소일 같은 경우에는 다 파지게 되고 그러면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땅 속에 묻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라는 것들 상당히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총 900마력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500m고 최대 3m까지 될 수 있고요. 해외 유사 장비에 비해 가지고 속도나 효율이 상당히
또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 매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가능하고요. 이것 또한 2017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조 테스트, 천회 테스트, 실외역 테스트, 실외역도 뭐 100m, 500m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갔고요. 여기 2018년도에 저희가 동해에서 500m 수심에 들어가서 케이블을 포설을 하고 그 케이블을 3m까지 매설을 했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매설을 했을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인사까지 같이 타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3m까지 팔리는 것들은 다른 고가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만든 메뉴 플레이트인데요. 메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자랑하는 데가 슐링 로보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90% 이상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우리 여기 서브 모듈을 사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기술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런 그리퍼나 그 다음에 커터를 또 다른 툴도 개발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은 락크입니다. 안반을 깬다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500m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500m 이상에는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0m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양한 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저면에 를 굴사간다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안반을 깬다라든지 집안을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다 돌아다니면서 진행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술들은 툴을 체인징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보면 360도 카메라로 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소나를 이용해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기술을 저희 독자적으로 해서 다 집어 넣었었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이것도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게 트렌칭 커터라고 불리는 건데 상당히 투박하게 보이죠. 이게 무게가 35톤입니다. 물속 무게가 30톤 가까이 돼서 해류나 조류 영향 거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셋톱 형태로 되는 것들로 해서 안반까지 다 우리가 깰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조에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시편을 만들어서 저희 포항에 있는 센터 바로 앞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주도가 안반 지역인 걸 아시잖아요. 거기서 안반 작업을 진행했던 부분. 이거는 양육 실험이라고 해서 배에서부터 육지까지 케이블을 들고 와가지고 포설하는 것까지. 이 모든 영상들이 다 2017년도,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뭐 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포항에 있는 수조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로봇들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바지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임대 비용만 해도 바지선이 1,000만 원 하루에.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DP 선박이 하루에 1억 가까지 소요가 됩니다.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상북도하고 포항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조를 만들었고요. 이게 3차원 수조와 회류 수조가 있습니다. 3차원 수조는 35m, 20m, 깊이가 9m까지 되는 거고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30톤까지 들 수 있는 이런 호이스트 크레인이 없습니다. 수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무게를 10톤 이상 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이 회류 수조가 있습니다. 폭이 5m고 깊이가 5m, 길이가 20m인데 최대 3.4노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체를 그러니까 조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조류나 해류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아니면 조류 발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히 좋고 특히 여기는 PIV라고 해가지고 그 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유동 장애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첨단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잘하시네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포항의 잉여만 신항에 구축이 된 거고요. 이걸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실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따 실용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장비 아까 전에 박선 실장님도 10% 이상이 들어가는 게 해양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하기 위한 교육동을 저희가 바로 옆에 인프라를 또 이것도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예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자체하고 해양부하고
상당히 좀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영덕에 또 체험센터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 양성을 하는 것들 상당히 중단하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만든 로봇, 아까 2018년도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럼 19년, 20년, 21년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데스밸리가 있었잖아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가는 것들이 TRL 6단계에서부터 7단계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의 R&D는 TRL 6에서 끝나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양부 R&D든 다른 쪽의 R&D든 간에 상용화되는 실질적인 사업화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1단계 사업이 6천 원대 끝났고 2단계 사업이 그 다음 4년 동안 진행한 게 실적력을 쌓기 위해서 레코드를 쌓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 다행히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전에 아까 UX100이라고 해서 수중 굴삭기 수심 50m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인천항에 투입돼 가지고 항쪽에 보면 암벽이 있는데 암벽의 정밀 준설 작업을 상당히 러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 준설하는 데 활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수중 전설 로봇이 2단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원래 내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레코드를 하나만 쌓아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부터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필드였는데요. 그때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상수도 관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상수 관로를 보통은 포설을 하고 덮어서 놓는 것 같은 거 방개나 이런 것들을 덮어서 놓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쌍끌이 배드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식수 공급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럼 아예 묻자라고 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아까 TR이 아까 됐잖아요. T나 R이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투입돼서 했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욕지도 통영 쪽으로 했다가 그게 이제 알려져서 거제도 쪽도 진행이 됐고 그 진행되는 걸 바탕으로 요 베트남의 가스 관로를 공사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26인치니까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부 R&D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계약고를 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용화나 이런 실용화 단계를 일단은 넘어서 일단 해외 나가까지 나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뿌듯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L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괌에 들어가서 심해저 최대 2,500m 그때 이쪽 해양 생물이나 자원 쪽 조사하는 것들은 2,000m 정도였지만 2,500m까지 저희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나하나 했던 이것도 레코드를 다 쌓아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일 다음 주에 저희가 취향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박입니다. 우리 키오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들 자랑스러운 선박들이 많죠. 이사부, 온누리, 뭐 이호도 이런 선박들이 장목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렸던 수중 건설 로봇을 포함해서 해양 장비들을 실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들이 필요한데 배 중에서도 특히 DP2라고 해가지고 DP 시스템 자기가 파고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프레임 무게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장시로는 최대 60톤까지 들 수 있는 게 되고요. DP2 시스템들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이런 거를 빌리면 하루에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희 R&D 쪽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게 절반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번 10월 달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배를 타고 얼마 전에 내렸는데요. 우리 T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L을 가지고 실제 해역에서 작업했던 장시로를 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는 제 발표는 끝났고 내용은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신산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어떤 큰 개념에 있어서 있던 부분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사이언스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신산업과 관련된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들을 하나하나 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한테 다시 저도 물론이지만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단 연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죽음의 계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